기저귀 하나 때문에 법정에 섰던 날이었어요. 아기 안고 도둑이 되었죠.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른 재판장이 28년 전에 헤어진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즉결심판부. 그날 법정 안은 11월 찬바람이 환기구를 타고 스며들어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번쩍거렸고 회색 리놀륨 바닥엔 구두 소리가 딱딱 메아리 쳤거든요. 김미영은 1살 된 아들 준호를 가슴에 꼭 안고 피고인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아이가 잠들어 있긴 했지만 낯선 환경 때문인지 자꾸 칭얼거렸어요. 준호의 작은 손이 미영의 낡은 코트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겨우 돌이 지난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게 신기했겠지요. 하지만 미영에게는 이곳이 지옥이었거든요. 35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것도 기저귀 절도범으로 말입니다. 미영의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얼마나 울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3일 전 그 끔찍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마트에서 기저귀를 들고 계산대에 섰을 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아, 아기가. 미영이 패닉 상태로 아이를 안고 뛰쳐나갔지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저귀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마트 사장 김철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50대 중반의 깐깐한 남자였거든요. 아기가 경기를 해요. 계산한 줄 알았어요. 미영이 울며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변명 말고 경찰서나 가자. 요즘 이런 수법 많아.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아기가 축 늘어져 있는데도 전혀 동정심이 없었어요. 법정 안에는 30명 정도가 앉아 있었지요. 뒤편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도둑질한 년이래.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동정 받으려나 봐. 미영이 어깨를 움츠렸어요. 그 시선들이 따가웠거든요.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미영이 재빨리 등을 토닥이며 달랬지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보채기 시작했어요. 법정 안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쯧쯧,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동정심 받으려고 민폐네. 누군가 혀를 찼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데리고 왔을 뿐인데 말이죠. 준호를 달래려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 칭얼거려서 미영이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때 법원 서기가 차분하면서도 업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2004 고단 3847호 절도 사건입니다.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드디어 자신의 차례였거든요. 준호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피고인석 의자 등받이를 짚고 일어서야 했어요. 법정 앞 모든 시선이 모자에게 쏠렸지요. 미영의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재판장 한가운데 높은 곳에 앉은 판사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 판사였지요. 회색빛 단발머리를 귀 뒤로 깔끔하게 넘겼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검은색 법복이 판사석 의자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둠 속에 묻혀 있었지요.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생각도 못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 씨, 피고인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어요. 미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피고인석 한가운데로 걸어갔지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법정 바닥에 쿵쿵 울렸어요. 준호가 낯선 분위기를 느꼈는지 다시 보채기 시작했거든요. 피고인 김미영 씨,
혐의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은 2004년 11월 12일 오후 4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동네 마트에서 기저귀 한 포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미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법정 안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서둘러 달랬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조용히 시켜주세요. 판사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미영이 더욱 당황했지요. 준호를 달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울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판사가 갑자기 서류 넘기는 소리를 멈췄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지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상하게 오래 말이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영이 살짝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판사와 미영의 눈이 마주쳤지요. 판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는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시 닫았지요. 무언가 놀란 것 같았어요. 미영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판사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판사가 서류를 다시 보더니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안경을 벗어서 닦았다가 다시 썼지요. 법정 안 사람들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왜 판사가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몰라서 더욱 긴장됐지요. 드디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미영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약간 떨리고 있었거든요. 피고인 김미영 씨. 판사가 말을 시작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어요. 혹시 피고인께서는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1969년 4월 15일 출생이 맞습니까? 그 순간 미영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69년 4월 15일. 자신의 정확한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왜 판사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서류에 나와 있다고 해도 이상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투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가 엄마의 긴장을 느꼈는지 더욱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냉정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간절하고 불안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그럼 혹시 판사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숨을 쉬더니 물었어요. 충청북도 괴산군. 혹시 아시나요?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괴산군은 자신이 7살까지 살았던 고향이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졌던 그곳이었어요. 어떻게? 미영이 입을 떨어뜨렸지요. 그때 판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법복이 바스락거렸고 의자가 뒤로 밀려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미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7살 때 고열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나요? 미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판사가 자신의 어린 시절일까지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인 거예요? 미영이 피고인석에서 휘청거렸어요. 준호를 안고 있어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어떻게 그걸?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판사는 이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펼쳐보더니
뭔가를 확인하고는 미영을 바라봤지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미영아. 판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너 혹시 기억 안 나니? 나야. 혜영이야.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미영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혜영이라고요? 28년 전에 헤어진 쌍둥이 언니 이름이 혜영인데. 설마 그럴 리가. 언니? 미영이 그 말을 하자마자 혜영이 재판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법복을 입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미영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미영아, 정말 너구나. 미영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28년 만에 만난 언니가 하필 자신이 도둑으로 법정에 선 그 자리에서 판사로 앉아 있었다는 현실이 창피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하필 이런 곳이라니요. 준호를 꼭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언니가 왜 여기에?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엔 거의 속삭임이 되었어요. 법정 안은 완전한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판사가 피고인을 아는 건가 하고 물었어요. 법원 직원들이 뛰어와서 미영을 부축했지요. 미영의 언니는 재판장에 서서 동생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28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너구나. 혜영이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법원 직원들이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요. 하지만 혜영의 눈에는 오직 미영만 보였습니다. 28년을 찾아다녔던 그 얼굴이었거든요. 재판 일시 중단합니다.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피고인과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정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지요. 판사가 피고인과 개인 상담을 한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30분 후 법원 상담실. 혜영과 미영이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1살 준호는 미영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고요한 정적이 흘렀지요. 28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거든요. 미영아. 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너 맞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글썽거렸지요. 언니도 나 기억해? 물론이야. 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그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고? 혜영이 쓸쓸하게 웃었지요. 그 얘기를 해야겠구나. 28년 전 그날부터 혜영이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3월 15일. 미영아, 너 기억해? 그날 밤을. 미영이 몸을 떨었어요.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1976년 3월 15일 밤. 충청북도 괴산군의 작은 집. 김미영, 김혜영, 어디 있어? 아버지 김기수의 술 취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구였지만 도박과 술로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또 도박을 했나 봐. 어머니 김정미가 7살 쌍둥이 딸들을 재빨리 안방으로 밀어 넣었지요. 엄마 무서워. 미영이 언니 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엄마가 지켜줄 거야. 혜영이 동생을 달랬어요. 하지만 혜영도 무서웠거든요.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쾅!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여보, 제발. 애들 앞에서는. 어머니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닥쳐. 또 돈 날렸어. 이번엔 집까지 날아갈 판이야. 집에 지지배들만 있으니 내가 재수가 없어. 아버지가 주먹을 휘둘렸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부딪혔어요. 엄마. 쌍둥이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지요. 또 울어. 귀찮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도 손을 들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들 앞을 막아섰어요. 애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이 집에서 내가 왕이야.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때렸습니다. 쌍둥이는 벽 구석에 바싹 붙어 떨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후 어머니가 쌍둥이를 몰래래 깨웠습니다. 혜영아, 미영아, 일어나. 엄마. 아이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지요. 엄마가 너희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때문에? 혜영이 물었어요. 응,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너희들이 다칠까봐 무서워.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아이들 옷가지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어요. 조용히 해야 해. 아빠가 깨면 안 돼. 쌍둥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엄마, 머리가 아파 하며 쓰러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열이 40도가 넘었지요. 며칠 전부터 몸살기가 있더니 갑자기 악화된 거였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어머니가 다급하게 아이를 흔들었어요. 병원에 가야 해. 어머니가 미영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혜영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어요. 혜영아, 너는 여기서 기다려. 엄마가 미영이 먼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올게. 1976년 3월 16일 새벽 5시. 괴산군립병원 응급실. 이 아이 고열 경기예요. 빨리. 어머니가 미영을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미영을 진찰했어요. 당분간 입원해야겠습니다. 탈수도 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지요. 해열 제처방만 받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내버려뒀다니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미영이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지요. 미영아, 엄마가 혜영이 언니 데리고 다시 올게. 너는 여기서 좀 쉬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님, 아이 좀 잘 부탁드려요. 집에 큰애도 있어서 데리고 와야 해요.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아이 잘 돌볼게요. 어머니가 미영의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가 금방 올게. 언니랑 같이. 어머니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혜영을 데리고 다시 와야 했어요. 하지만 아픈 아이까지 걸려서 이동하려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영을 먼저 친정어머니 집에 맡기고 그 다음에 미영이를 데리러 오자. 오전 7시 외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누구야? 이 이른 아침에. 60대 중반의 외할머니 이순덕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 정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멍을 본 외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나쁜 놈이 때렸구나. 어머니,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미영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혜영이는? 혜영이는 집에 혼자 있어요. 어머니, 제발 혜영이 좀 맡아주세요.
제가 미영이 데리고 금방 올게요. 어머니가 애원했지요. 어머니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혜영아. 어머니가 조용히 혜영을 깨웠습니다. 엄마, 미영이는? 미영이는 병원에 있어.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자. 혜영이 어머니 손을 잡고 외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외할머니가 혜영을 반갑게 맞았어요. 혜영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혜영이 외할머니 품에 안겼지요. 어머니가 혜영에게 말했습니다. 혜영아, 엄마가 미영이 데리러 병원에 다녀올게. 외할머니랑 여기서 기다려. 나도 같이 갈래요. 혜영이 매달렸어요. 안 돼. 미영이가 아직 아파서 엄마가 업고 와야 해. 혜영이는 여기가 더 안전해. 어머니가 혜영의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가 미영이 데리고 저녁에 올게. 정말 금방이야. 약속해. 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빨리 와요. 오후 2시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미영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미영이만 데리고 오면 우리 세 식구가 남편 모르는 곳에 가서 새 출발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렸어요. 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지요. 미영이 많이 나았을까? 빨리 데리고 와야지. 어머니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외할머니 집이 보였지요. 혜영이는 잘 있겠지? 외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야.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괴산시내 교차로. 버스가 병원 근처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차벨을 눌렀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세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영이를 위한 갈아입을 옷과 간식이 들어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어머니가 내릴 준비를 했지요. 이제 정말 끝이다. 미영이만 데리고 가면. 그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버스가 교차로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쾅!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버스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있던 좌석 쪽이 가장 심하게 충격을 받았지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금방 데리러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외할머니 집.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혜영이 창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외할머니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좀 늦는구나. 미영이가 아직 아픈가 보다. 외할머니가 혜영을 달랬어요. 밥 먹자, 혜영아. 엄마가 오면 같이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혜영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외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괴산경찰서입니다. 혹시 김정미 씨 아십니까? 네. 제 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혜영아,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여기서 기다려.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곧 올 거야. 외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괴산 종합병원 영안실. 외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딸 김정미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어요. 하얀 천에 덮여 차갑게 누워 있었지요. 정미야. 외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제 딸입니다. 유족분은 또 계시나요? 손녀가 둘 있는데, 한 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한 명은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그때 외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는 어떻게 하지? 병원에 혼자 있을 텐데. 하지만 외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딸의 장례를 치러야 했고, 혜영도 돌봐야 했고, 미영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힘들었지요. 미영이는 병원에서 연락하면 아버지가 데려갈 거야. 외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딸의 신세를 이렇게 허망하게 만든 사위 김기수가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딸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남자가 말입니다. 나는 혜영이만 키우자. 그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야 해. 3일 후 괴산군립병원. 간호사가 김기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미영이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를 언제 데리러 오실 건가요? 김기수가 술에 취한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뭐, 아내가 죽었다고? 일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영이를 언제? 아, 그애. 나는 못 키워요. 남자가 기집애를 어떻게 해? 김기수가 짜증을 냈지요. 하지만 친부이시잖아요. 고아원에 보내세요. 나는 정말 못 키워요. 미영이 병상에서 간호사와 김기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를 안 데려가요? 7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기수가 미영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미안하다, 미영아. 아빠도 힘들어서. 병원에서 실갱이 하다가 아버지는 결국 미영을 괴산보육원 앞에 몰래 버리고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언니와도 헤어졌지요. 엄마, 언니, 할머니, 미영이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1978년 미영이 9살 때. 입양, 미영아, 좋은 가족이 너를 입양하고 싶어 해. 보육원 원장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미영이 눈을 반짝였어요. 2년 동안 고아원에서 외롭게 살았거든요. 박씨 성을 가진 부부가 미영을 입양했습니다. 미영은 박미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뻤지만 곧 현실을 알게 됐지요. 양부모는 미영을 자식이 아닌 식모로 부렸거든요. 미영아, 설거지해. 미영아, 청소해. 미영아, 빨래해. 9살 아이에게 집안일을 다 시켰어요. 학교는 겨우 보내줬지만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일만 했지요. 17살이 되던 해 미영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2003년 5월 혜영아. 할머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다. 78세의 외할머니가 병상에서 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34세가 된 혜영이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 말씀하세요. 혜영아. 할머니가 28년 동안 너를 속였다. 혜영이 깜짝 놀랐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내 동생, 미영이가.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랑 같이 죽은 게 아니야. 뭐라고요? 혜영이 일어섰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미영이는 병원에 혼자 남겨졌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두고 왔어. 외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혜영아. 할머니가 너한테서 동생을 빼앗았다. 그럼 미영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른다. 할머니도 모른다. 아마 아버지가 데려갔을 거야. 그 후로는 외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지요.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꼭
꼭 찾아줘. 할머니 대신 미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외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재 상담실, 그래서 나는 혜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2003년부터 널 찾기 시작했어. 1년 동안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호적도 뒤지고 그래서 나를 찾은 거예요? 미영이 물었어요. 아니야. 우연이었어. 혜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너를 본 순간 알아봤어. 28년이 지났어도 내 동생은 내가 알아볼 수 있더라.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가 그리웠어요. 28년 동안 왜 나만 버려두고 갔는지.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외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혜영도 울었어요. 엄마는 정말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미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려 하셨어. 그날도 널 데리러 오시는 길이었어. 혜영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미영아, 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아이도 있고. 미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언니, 나 지금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혜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이 준호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혜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댁이? 어떤 놈들이 감히? 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생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영이 준호를 더욱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28년 만에 만난 언니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털어놓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언니, 나 정말 창피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창피할 게 뭐 있어? 혜영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 언니가 다 들어줄게. 미영이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내가 30살 때 결혼했어요. 박진수라는 사람이랑. 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 어떤 놈인데? 1999년 5월. 미영이 당시 일하던 식당에서 박진수를 만났습니다. 30세의 박진수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말도 잘하는 남자였어요.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박진수가 단골처럼 매일 찾아왔지요. 아가씨,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어때요?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30살까지 혼자 살아온 미영에게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가온 남자였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미영이 얼굴을 붉혔지요. 괜찮아요. 그냥 친구로 만나요. 박진수가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박진수는 정말 다정했어요. 미영의 힘든 과거도 들어주고 내가 지켜줄게라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박진수의 집안 사정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박현수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거든요. 시어머니 최영숙도 투자 실패로 재산을 다 잃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괜찮지? 박진수가 미영에게 말했지요. 남편은 처음에 부모 반대를 무릅쓴 결혼을 진행했어요. 진수야, 그 여자는 안 돼. 시아버지 박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친정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더 힘들어져. 55세의 박현수는 사업 실패로 성격이 더욱 비틀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도 반대하시나요? 박진수가 시어머니를 봤지요. 52세의 최영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가난한 여자 데려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먹여 살리라고? 하지만 박진수는 부모 반대를 무릅썼습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박진수가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결국 박진수와 미영은 부모의 축복 없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박진수는 시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갔고 미영은 식당에서 계속 일했지요. 2000년대 초반 시아버지 박현수가 건설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면서 서서히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2002년쯤부터는 제법 큰 공사들을 수주받기 시작했지요. 이번엔 정말 크게 한번 해보자. 박현수가 의욕을 보였습니다. 최영숙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땅을 사두는 방식이었지요.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야. 최영숙이 흥분했습니다. 시댁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미영을 보는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이제 우리 집안도 좀 나아졌으니까 너도 좀 더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시어머니 최영숙이 미영에게 말했지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요. 미영아, 친구들 만날 때 우리 집안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최영숙이 못 박았어요. 왜요? 너 때문에 우리 체면이 깎이잖아. 친정도 없는 며느리라고 알려지면 창피해. 2003년 시댁이 완전히 부자가 되면서 미영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행동해야 해. 박현수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 없는 티 내지 말고 좀 더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최영숙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좀 다르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우리 이제 재벌들이랑 어울려야 해. 그런데 며느리가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해? 남편 박진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말씀이 맞긴 해. 우리도 이제 신경 써야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영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현실을 봐야지. 2004년 초 진수야, 윤서연이라고 하나? 최영숙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윤 회장 딸 말씀이시죠? 맞아. 25살에 예쁘고 집안도 대단하고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니, 저 결혼했잖아요. 박진수가 당황했지요. 이혼하면 되지 뭐. 최영숙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간단해. 미영이한테 위자료 좀 주고 보내면 되잖아. 박현수도 가세했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윤 회장이랑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안 격도 올라가고 일석이조지. 하지만 미영이는 우리 흑역사야. 이제 정리할 때 됐어. 2004년 2월 박진수가 미영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우리 이제 헤어지는 게 어떨까? 미영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집안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런데 너랑 있으면 계속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 같아. 박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영아, 널 처음 만날 때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안이 어려웠으니까.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 박진수가 태연하게 말했지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얘기고, 이제는 현실을 봐야지. 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요. 우리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다고? 미영아, 너는 친정도 없고 돈도 없고
솔직히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돼. 그때 미영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신이라고? 우리 아이예요.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 미영아, 정신 좀 차려. 나는 윤서연이랑 결혼 계획이 있다고. 박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시댁의 반응은 더 잔혹했습니다. 애까지 가졌다고? 최영숙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진짜 지긋지긋해. 빨리 정리하고 나가. 아기는 박가의 핏줄인데. 핏줄? 웃기지 마. 너 같은 여자애가 낳은 아이가 우리 핏줄이라고? 박현수는 더 심했습니다. 미영아, 너 진짜 못됐다. 우리 아들 앞길 막으려고? 아버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애 가져놓고 위자료 더 받으려고? 미영아, 이제 나가. 최영숙이 미영의 짐을 문 앞에 내놨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그동안 우리 집에서 신세진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기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모르겠어. 최영숙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미영이 문틈에 손을 집어넣었지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미영아. 박진수가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 우리 이제 정말 끝이야. 윤서연이랑 다음 달에 약혼해. 당신도 이 아기 아빠인데. 아빠, 나는 인정 안 해. 그날 밤 미영은 갓난 준호를 안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모자를 스쳤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미영이 아이를 꼭 안으며 울었지요. 상담실 안에서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준호 기저귀도 아끼며 살았어요. 절대 일부러 훔친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 순간 경기에서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정신이 나갔어요. 계산이 미처 안 되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혜영의 손이 주먹으로 변했어요. 혜영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는 소리가 났어요. 그 개 같은 놈들이. 혜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지요. 언니, 미영아, 그놈들이 어디 사는데? 언니, 그냥 놔둬요. 어차피 끝난 일이에요. 미영이 말렸지만 혜영은 들을 리가 없었어요. 끝난 일? 내 동생을 그따위로 대하고 끝났다고? 혜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28년 동안 널 찾아다녔는데 그 사이에 이런 개쓰레기들이 내 동생을 괴롭혔다고? 혜영이 책상을 탁 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1살짜리 아기까지 쫓아내고. 미영이 혜영의 분노에 깜짝 놀랐어요. 28년 전 기억 속의 순한 언니가 아니었거든요. 언니, 무서워요. 미영아, 언니가 무서우면 안 되지. 무서운 건 그놈들이어야 해. 혜영이 미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영아, 언니가 복수해줄게. 복수요? 그래. 그놈들이 감히 내 동생을. 혜영이 말을 멈췄어요. 너무 분노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언니, 그냥 놔둬요. 이미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이 아니야. 그놈들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거 아냐? 윤서현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혜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안 되지. 혜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는 없어. 언니 하지만. 미영아, 언니 말 들어. 이제 내 뒤에 판사 언니니가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혜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일단 오늘부터 너랑 준호는 내 집에서 살아. 언니 집에서요?
당연하지. 28년 만에 찾은 동생을 또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 혜영의 목소리가 다정해졌어요. 그리고 혜영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댁놈들, 주소 알려줘?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혜영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오싹했어요. 복수를,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를. 미영이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28년 만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혜영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혜영은 안 그래도 동생을 본격적으로 찾으려고 법원에 한 달 휴가를 내놨는데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혜영의 집에서 미영과 준호가 처음으로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혜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동생의 시댁을 어떻게 박살낼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박진수, 박현수, 최영숙. 혜영이 그 이름들을 하나씩 중얼거렸어요. 너희들이 내 동생한테 한 짓을 1000배로 갚아줄게. 혜영과 미영이 함께 보낸 첫 주가 지났습니다. 혜영의 넓은 아파트에서 미영과 준호는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혜영의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했지요. 미영아,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놈들의 비리를 다 파헤쳐야겠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식모로 들어갈 거야. 다음 날 혜영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단정한 판사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림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 일란성 쌍둥이라서 가능한 완벽한 변신이었지요. 언니,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위험한 건 그놈들이야. 내가 누군지 알면 기절할 거야. 혜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놈들이 평소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당해봐야겠어. 혜영이 1살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이모를 바라보며 옹알거렸어요. 말은 못하지만 낯설어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워낙 엄마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준호야, 잠깐만 이모랑 일하러 가자. 혜영이 준호를 안고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 최영숙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영이요. 혜영이 일부러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뭐야? 또 왔어?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영숙이 나타났어요. 72세의 최영숙은 집안에서도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우리 이제 남남이라고 했잖아. 최영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가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요. 어머니, 제발이요. 혜영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도둑질한 년이 또 뭘 하려는 거야? 저 일하고 싶어요.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 최영숙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그때 시아버지 박현수가 나타났습니다. 75세의 박현수는 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야? 시끄럽게. 여보, 미영이가 또 왔어요.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박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 도둑년이 무슨 일을 해? 아버님, 식모라도, 청소라도. 혜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를 아는 채로 말이지요. 아기가 엄마의 긴장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식모? 최영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 같은 도둑을 우리 집에 들여놓으라고?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일만 시켜주세요. 그때 박진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35세의 박진수는 예전보다 살이 쪘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어요. 뭐야? 미영이가 또 왔어? 여보, 저예요. 혜영이 박진수를 바라봤지요. 미영아, 우리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또 뭘 하려는 거야? 저 일하고 싶어요. 식모로라도. 식모? 박진수가 웃었어요. 너를 우리 집에 들여놓으라고? 준호가 박진수를 보고 팔을 뻗었어요. 아빠를 향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박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가 나한테 손 뻗는데 내 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 25세의 윤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누구예요? 아, 서연아.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사람이야. 최영숙이 대충 설명했어요. 아기도 있네요? 불쌍해 보여요. 윤서연이 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진짜 가난해 보이네요. 그리고는 최영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우리 집에 일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최영숙이 윤서연의 눈치를 봤어요. 윤서연이 혜영을 다시 봤습니다. 멀리서 들었는데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했죠? 네, 그래요. 그럼 월급도 적게 줘도 되겠네요. 박현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식모 구하기도 어렵고 월급도 비싸던데. 여보, 도둑년을 우리 집에? 어차피 갈 데도 없을 텐데 싸게 부려먹으면 되잖아. 최영숙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 어때? 혜영이 깜짝 놀랐어요. 2004년 기준으로도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30만 원요? 그것도 아까워. 도둑년한테는 20만 원이면 충분해. 어머니, 그럼 아기는? 아기, 그것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해야지. 최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애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박진수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일은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특히 도둑질한 거. 창피하니까 비밀로 해. 윤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재밌겠다. 도둑년이 우리 집 청소하는 거. 25살의 여자가 1살 아기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지요. 혜영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나와. 최영숙이 결정했어요. 아침 6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주말도 나와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밥은 우리 먹다 남은 거 먹어. 따로 차려주지 않을 거야. 다음 날 혜영이 준호를 안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에 찬 바람이 모자를 스쳤어요. 왔네. 최영숙이 문을 열어줬지요. 애는 어디다 놔두고 일할 거야? 어머니, 같이 데리고 있어도 될까요? 에휴, 귀찮게. 거실 구석에 놔둬. 울면 바로 달래고. 최영숙이 짜증을 냈어요. 혜영이 거실 구석에 담요를 깔고 준호를 눕혔지요. 아기가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자, 일부터 시켜볼까? 최영숙이 앞치마를 던져줬어요. 평소처럼 먼저 화장실 청소부터 해. 네. 혜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실로 갔지요. 청소를 하면서 혜영이 집안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2층에는 박현수 부부 방과 박진수의 침실방, 3층에는 서재와 윤서연 옷방이 따로 있었어요. 서재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야. 아, 뭐해? 빨리 안 해? 최영숙이 소리쳤어요.
혜영이 서둘러 청소를 마쳤지요. 그때 준호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애가 시끄럽네. 조용히 시켜. 네, 어머니. 혜영이 준호를 달랬지만 아기가 계속 보챘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었지요. 어머니, 우유 좀 먹여야 해요. 우유? 그것까지 달라고? 최영숙이 혀를 찼어요. 알아서 해. 우리는 모르겠어. 다행히 혜영이 분유를 챙겨왔어요. 주방에서 분유를 타주는데 윤서연이 내려왔지요. 어머님, 애 울음소리 시끄러워요. 미영아, 애 조용히 시켜. 네. 죄송해요. 첫 주간의 지옥 같은 판사 혜영의 식모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설거지, 빨래. 그러면서 준호도 돌봐야 했지요. 이런 일을 동생이 평소 했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보다 더한 분노가 치밀었지요. 야, 미영아, 이게 뭐야? 최영숙이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다시 닦아. 네. 혜영이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지요. 애는 똥냄새에 더러워 죽겠어. 윤서연이 코를 막았어요. 애는 애 방에 가둬놔. 방이 어디 있어요? 창고에 놔둬. 거기가 딱 좋잖아. 점심시간에는 더 모욕적이었어요. 미영아, 밥 먹어. 최영숙이 찬밥을 그릇에 던져주듯 줬어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요. 감사합니다. 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준호도 배가 고팠어요. 이유식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준호도 애 밥은 내가 챙겨. 우리가 왜 챙겨줘? 혜영이 자신의 밥을 준호에게 나눠줬지요. 2주째 점점 구박도 심해졌습니다. 미영아, 3층 서재 청소해. 박현수가 소리쳤어요. 혜영이 준호를 안고 3층으로 올라갔지요. 드디어 서재에 들어갈 기회였어요. 애는 밖에 놔둬. 서류 건드릴까봐 위험해. 혜영이 잠자는 준호를 복도에 두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저건 시장이랑 찍은 사진이네. 혜영이 속으로 메모했어요. 그리고 저건 국회의원.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혜영이 청소하는 척하면서 슬쩍 봤지요. 윤 회장과의 계약서, 공사 수주 관련 서류, 모든 게 뇌물의 증거들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복도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애가 왜 울어? 박현수가 올라왔지요. 아, 죄송해요. 금방 달랠게요. 혜영이 서둘러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중요한 서류들은 다 봤지요. 야, 애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애 엄마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박현수가 짜증을 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애 안 울게 해. 알겠어? 3주째 혜영이 점점 더 많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면서 들은 전화통화에서 박현수가 시장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 이번 공사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약속한 거 챙겨드릴게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는 최영숙과 윤서연의 대화를 들었지요. 서연아, 이번에 아버지가 토지 정보 주신다며? 네, 어머님. 그 땅 미리 사두시면 나중에 대박 날 거예요. 박진수도 부패에 연루돼 있었어요. 내가 시청에서 허가 일정 미리 알려줄 테니까 아버지 회사가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공무원이 아버지 회사에 특혜를 주는 거였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이 혜영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야, 도둑년아, 여기 와. 최영숙이 소리쳤어요. 이제는 이름도 안 불렀지요. 애도 도둑 새끼인 것 같네. 커서 또 도둑질하겠어. 박현수가 자기 핏줄인 아기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4주째, 이리 와봐.
윤서연이 혜영을 불렀어요. 네, 내 구두 닦아줘. 네, 못 들었어? 구두 닦으라고. 25살 윤서연이 아기 엄마에게 구두를 내밀었어요. 혜영이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는데 윤서연이 말했어요. 있잖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일을 하든지 왜 훔쳐? 죄송해요. 사과해서 될 일이야? 한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라는데. 애도 엄마 닮아서 나중에 도둑 될 것 같네. 윤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혜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혜영이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뇌물수수, 공무원 채용 비리에 매수, 부동산 투기, 탈세. 시댁 일가를 모두 감옥에 보낼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이제 충분해. 혜영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언니, 그만두는 거예요? 응.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할 거야. 혜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놈들이 나를, 판사를 한 달 동안 식모로 부렸어. 혜영이 이를 갈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핏줄 준호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하고. 언니, 미영아, 내일부터 지옥이 시작될 거야. 그놈들한테. 혜영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달 동안 기록한 모든 비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박현수, 시장 뇌물 500만 원. 최영숙, 부동산 투기 3건. 박진수, 공무원 시험 조작으로 들어가고 직권 남용 7건. 윤서현, 부정축제 연루. 이제 이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릴 거야. 혜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누군지 알려줄 거야. 그때 그놈들 얼굴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 그날 밤 혜영은 복수의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혜영의 미소가 오싹했어요. 지옥 구경을 시켜줄게. 2004년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6시 혜영이 마지막으로 시댁에 출근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식모로 일하면서 모은 증거들이 가방 속에 가득했어요. 녹음 파일 47개, 사진 자료 89장, 서류 복사본 23부.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들이었지요. 오늘로 마지막이야. 혜영이 준호를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아기가 옹알거리며 이모를 바라봤지요. 한 달 동안 함께 고생한 동지 같았어요. 준호야, 오늘 나쁜 사람들이 벌 받는 걸 보게 될 거야. 오전 7시 시댁 주방에서 야, 미영아. 빨리 아침 차려. 최영숙이 소리쳤어요. 혜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갔지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이 집은 아수라장이 될 거였거든요. 오늘 윤 회장님이 오신다니까 집 깨끗이 해놔. 박현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혜영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윤 회장님도 오늘 함께 끝장날 거야. 윤서연이 내려오면서 혜영을 발로 툭 쳤어요. 야, 도둑년아. 내 방 청소 제대로 했어? 네. 깨끗이 했어요. 거짓말. 어제 먼지 있던데? 혜영이 고개를 숙였지요. 조금만 더 참자. 박진수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오늘 시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새로운 개발 사업건인데. 혜영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또 다른 비리 정보였거든요. 아버지, 그 땅 미리 사두시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정보를 주는데. 오전 9시 혜영이 시댁을 나왔습니다. 어디가? 최영숙이 물었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요. 빨리 다녀와. 윤 회장님 오시기 전에 집 정리해야 해.
네, 어머니. 하지만 혜영은 마트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법원으로 향했지요. 오늘이 복수의 시작이었거든요. 준호야,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 혜영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혜영이 판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본연의 모습이었어요. 부장님, 휴가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료 판사가 물었지요. 아주 특별한 곳. 혜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혜영이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검사님? 저 김혜영입니다. 급한 사건이 있어서요. 부장판사님, 무슨 일이시죠? 대규모 공무원 비리 사건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이어서 국세청에도 전화했어요. 세무조사가 필요한 건이 있습니다. 탈세와 부동산 투기 혐의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완벽한 증거들이 있어요. 경찰청에도 연락했지요. 수사과장님, 조직적인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정치인들까지 연루됐어요. 언제 움직일까요? 지금 당장이요. 미리 자료들을 틈틈이 보내놨기에 모두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죠. 검찰, 국세청, 경찰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이 제공한 정확한 주소와 증거 목록을 가지고 말이에요. 대상은 박현수 일가와 윤 회장 집안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작전을 시작했지요. 어머님, 윤 회장님 도착하셨어요. 윤서현이 창문을 보며 말했어요. 검은색 벤츠가 대문 앞에 섰지요. 60대 중반의 윤 회장이 내렸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박현수가 반갑게 맞았어요. 박 사장, 오늘 계약 마무리하죠. 윤 회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당연하죠. 이번 공사는 확실히 저희가 따겠습니다. 시장한테 잘 얘기했죠? 물론입니다. 약속한 대로 챙겨드렸어요. 거실에 앉아서 뇌물거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손님 온다고 안 했는데. 최영숙이 현관으로 갔지요. 문을 열어보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검찰청? 최영숙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뭐? 압수수색? 박현수가 뛰어나왔어요. 윤 회장도 당황했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현수 씨 맞으시죠?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국세청 직원들도 나타났어요. 국세청입니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탈세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최영숙이 소리쳤지요. 경찰도 왔어요. 경찰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공무원 매수 혐의입니다. 박진수가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시댁이 완전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집 안 곳곳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재에서는 중요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것 봐요. 시장한테 준 돈 내역이 다 있네요. 이건 부동산 투기 관련 서류고요. 윤 회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 회장님도 함께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뭔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다 있습니다. 박현수가 수사관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거요?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수사관이 냉정하게 답했지요. 최영숙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부인,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50억이 넘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말했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은행 계좌 추적 결과 다 나왔습니다. 윤서연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이건 모함이야. 누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모함이 아닙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경찰이 녹음기를 보여줬지요. 이 대화들 들어보실래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혜영이 판사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한 달 동안 식모 옷을 입고 다녔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박현수가 혜영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 미영이지? 어떻게 여기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 아침에 장 보러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미영이 맞나요? 최영숙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옷을? 어디서 그런 옷을 구했어? 윤서연이 소리쳤어요. 미영이, 너 어떻게 감히 여기 와서 그런 옷을 입고 누구 옷을 훔쳐 입은 거야? 그때 혜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였어요. 미영이요? 혜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저는 미영이의 쌍둥이 언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입을 벌렸어요. 쌍둥이? 박현수가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럼 당신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혜영입니다. 혜영이 판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 달 전 제 동생이 이 집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현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네. 여러분이 제 동생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제가 똑같이 경험했어요. 혜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제 동생을 도둑년이라고 부르셨죠? 혜영이 한 발 다가갔어요. 1살 아기를 도둑 새끼라고 하셨죠? 그건 최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를 한겨울에 쫓아내셨죠? 혜영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당해봤거든요. 윤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판사님, 이건 오해예요. 박현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한 달 동안 저희를 속이신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진실을 본 거죠. 혜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 동생이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제가 똑같이 경험했어요. 혜영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녹음돼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최영숙이 혜영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한 달 전에는 저를 도둑년이라고 부르시지 않았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혜영이 웃었어요. 제 동생도 판사의 동생이었는데 그걸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뜻인가요? 박진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혜영 씨, 아니, 판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금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제 동생한테도 사과하세요.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꺼냈어요. 박현수,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박현수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최영숙,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판사님, 제발 한 번만. 최영숙도 수갑이 채워졌지요. 박진수,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판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박진수도 끌려갔어요. 윤서연, 폭행 및 모독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녹음 파일에 다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수사팀이 도착했어요.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도 수사 대상입니다. 혜영이 제공한 정보에는 언론 매수 증거도 있었거든요. 30년간 이 지역을 장악했던 권력 카르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지요. 윤 회장도 체포됐어요. 이건 음모야.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증거가 너무 많아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혜영이 시댁 마당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집에서 도둑년이라고 불리며 식모일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뒤바뀌었지요. 부장판사님, 수사관이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한 정보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아셨어요? 직접 경험했거든요. 혜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건가요?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혜영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28년 만에 찾은 동생을 그 누구도 괴롭힐 권리는 없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에게서 온 전화였지요. 언니 뉴스 봤어요. 정말, 정말 해낸 거예요? 응, 이제 끝났어. 혜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그래도 한 달 동안 그런 고생을. 미영아, 언니한테는 고생이 아니었어. 혜영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28년 동안 널 찾아다닌 것에 비하면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녁 뉴스에서 특보가 나왔어요. 괴산군 일대 권력형 비리 일망타진. 30년간 지역을 장악한 비리 카르텔 붕괴.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지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판사의 치밀한 잠복 수사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영이 법원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지요.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제 동생과 함께할 새로운 인생이요. 그날 밤 혜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과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미영이 뛰어와서 혜영을 안았지요. 정말, 정말 꿈 같아요. 준호가 두 팔을 벌리며 옹알거렸어요. 말은 못하지만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준호야,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거야. 혜영이 조카를 안았어요. 언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수하러 오지는 않을까요? 복수? 혜영이 웃었어요. 미영아, 그들은 이제 감옥에 있어. 최소 10년은 못 나와. 그리고 혜영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설령 나중에 나온다고 해도 나오더라도 접근 금지야. 또 이제 내 뒤에는 판사인 언니가 있잖아. 언니, 다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28년 만에 재회한 자매가 처음으로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04년 12월 24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하지만 박현수 일가에게는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체포된 후 하룻밤 유치장에서 보낸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구치소 면회실 박현수가 수갑을 찬 채 면회실에 들어왔어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얼굴이 심각했지요. 박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거요? 언론에서 난리 났어요. 방송 3사, 신문 7개사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신문을 펼쳤어요. 대형 활자로 30년 권력 카르텔 몰락이라고 나왔네요. 박현수가 신문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의 사진이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김혜영 판사가 제보한 자료가 워낙 구체적이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석은? 어림도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지요. 게다가 도주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구치소에 수감된 최영숙도 변호사와 면회 중이었어요. 변호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인, 탈세만 해도
50억이 넘어요. 이건 중범죄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도 추적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지요. 남편분의 뇌물수수, 부동산 투기, 각종 특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박진수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무원 비리. 이건 공직에서 영구 퇴출입니다. 게다기 공무원 시험도 비리로 들어가셨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영구 퇴출이요? 네. 게다가 연금도 모두 박탈돼요. 지금까지 낸 돈도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요? 그것보다 감옥부터 걱정하세요. 최소 7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박진수가 의자에서 주저앉았지요. 7년이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도 없어요. 괴산군청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박현수 일가 처벌하라. 30년 비리 전부 밝혀라. 피켓을 든 주민들이 시위를 했지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런 집을 샀다고? 핏줄인 아기를 쫓아내다니. 정말 인간이 맞나? 분노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박현순의 집 앞에도 사람들이 몰렸어요. 현재는 비어 있었지만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거든요. 30년간 이런 집에서 호의호식했구나. 이 모든 게 뇌물로 산 거야. 혜영이 법원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판사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간 잠복 수사를 하신 이유는 제 동생과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혜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제 동생과 조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28년 만에 찾은 가족이니까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네요. 2달 후 저녁 뉴스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박현수 일가 전원 구속 기소, 윤진건설 회장도 구속, 지역 언론인 5명 입건, 30년 권력 카르텔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이들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환수될 예정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수백억의 재산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직이나 사업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혜영이 리모컨을 끄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응,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없어. 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자매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 앞으로 뭐 하고 살까요? 뭐든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자유야. 저는 준호 잘 키우고 싶어요. 미영이 아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혜영이 웃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28년의 기다림이 끝난 거죠. 준호가 자매를 번갈아 보며 방긋 웃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행복해하는 것 같았지요. 준호야, 넌 정말 복받은 아이야. 혜영이 조카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이모랑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고고 준호가 옹알거리며 답했지요. 그날 밤 28년 만에 재회한 자매가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실현됐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된 김혜영과 김미영 자매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55번째 생일이었어요. 언니, 벌써 20년이나 지났네요.
미영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란성 쌍둥이답게 똑 닮은 얼굴이었지요. 시간 참 빨라. 어제 일 같은데. 카페 한쪽 벽에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의 대학교 졸업사진이었지요.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란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언니,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아요.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04년 그 지옥 같던 시절.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잖아. 혜영이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미영이 고개를 저었지요. 평생 서로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카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지난 20년간의 추억이 가득 담긴 보물이었지요. 혜영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 같이 찍은 사진이네. 2004년 크리스마스 사진이었어요. 혜영과 미영, 그리고 한 살이던 준호가 함께 웃고 있었지요. 준호 정말 작았네. 미영아, 너도 정말 많이 변했어. 혜영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언니 덕분이에요. 미영이 웃었어요. 2005년부터 시작한 사회복지사 일. 정말 보람 있었어요. 너무 잘했어. 도움받던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이 됐잖아. 앨범에는 미영이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진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웃는 모습,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특히 한부모 가정 돕는 일이 의미 있었어요. 그래,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어. 언니가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2010년 미영이 올해의 우수사회복지사로 선정됐을 때 사진도 있었어요. 이때 상 받을 때 준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엄마가 상 받는다고 학교에서 자랑했다던걸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훤칠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엄마, 이모, 준호였어요. 21세가 된 그는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라 있었지요. 준호야. 두 여자가 동시에 일어나서 안겼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이모도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우리 준호. 오늘 로스쿨 면접 어땠어? 혜영이 물었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이모처럼 멋진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준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 정말로 제가 1살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여자가 눈을 마주쳤어요. 준호에게는 부분적으로만 말해줬었거든요. 응, 정말이야. 미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이모가 우리를 구해주셨어. 와,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준호가 감탄했어요. 이모가 1달 동안 잠입수사를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혜영이 조카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갈까? 혜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죠. 준호가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카페를 나와 차에 탔어요. 목적지는 서울 근교의 한 공원묘지였지요. 매년 생일이면 꼭 가는 곳이었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너희 외할머니는? 미영이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강한 분이셨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자매를 잘 키우셨지. 증조할머니는요? 28년 동안 거짓말을 하셨지만 혜영이 말했어요. 그것도 나름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해.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으니까. 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나란히 놓인 2개의 묘석이 보였지요.
고 김정미 고 이순떡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묘였어요. 혜영과 미영이 무덤 앞에 꽃을 놓았어요. 준호도 정중하게 절을 했지요. 할머니,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혜영이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요. 미영이를 찾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영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라는 걸. 외할머니. 혜영이 외할머니 무덤으로 향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이해해요. 저를 아끼는 마음이었으니까.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동생을 지킬 수 있었어요. 준호가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 저는 준호예요. 엄마와 이모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할머니가 이모를 잘 키워주셔서 이모가 우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증조할머니가 엄마를 지켜주려 하신 마음도 이해해요.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어요. 마치 두 분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엄마, 외할머니.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준호도 훌륭하게 자랐고 언니도 대법원장까지 됐어요. 저도 사회복지사로 20년간 보람 있게 살았고요. 모든 게 두 분 덕분이에요. 혜영도 무덤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엄마의 사랑, 외할머니의 보호, 그리고 미영이와의 재회.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무덤 참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떤 이야기? 미영이 물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요. 좋은 생각이야. 혜영이 웃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 분명 그럴 거예요, 이모.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20년 전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던 이 집이었지요. 그때보다 훨씬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됐어요. 언니,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 혜영이 어깨에 기댔어요. 28년을 잃었지만 20년을 되찾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고. 준호가 두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모.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두 여자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준호야. 두 여자가 동시에 감동했어요. 너도 우리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야. 그때 한 살이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다니. 잠자리에 들기 전 세 사람이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까요? 당연하지.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저도 결혼해도 근처에 살 거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와 이모 곁을 떠날 수 없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럼 우리 약속하자. 혜영이 손을 내밀었어요. 영원히 함께 하기로. 미영과 준호도 손을 얹었지요. 약속? 2024년 4월 15일이 끝나갔어요. 55번째 생일을 함께 보낸 쌍둥이 자매와 21세가 된 준호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세 사람 모두 이날 밤 가장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아픔도 복수도 걱정도 없었거든요.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머니 김정미와 외할머니 이순덕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3대 여성의 항과 사랑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